안녕하세요. 봄을 기다리던 40대 남자입니다. 여러분은 아버지를 생각하면 어떤 장면이 떠오르시나요? 저는 10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지병으로 아버지를 잃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아버지란 단어만 들어도 가슴 깊숙한 곳에서부터 아려오는 느낌을 받고는 하죠. 이제는 잊을 때도 되었는데 참 이상하게도 시간이 갈수록 아버지 생각이 더욱 또렷하게 나더군요. 그런데 이런 제게 새로운 아버지가 생겼습니다. 바로 제 장인어른이요. 하지만 어떠한 이유로 제 장인어른은 처가댁에 갖은 구박과 멸시를 받으시는 게 아니겠습니까? 제게는 이름만 불러도 가슴 저린 아버지인데 말이죠. 참, 저는 그때 제 장인어른을 보며 가장의 무게가 이리도 돈 앞에서는 허망한 건가 싶었죠. 그리고 장인어른만 생각하면 화나고 분하고 또 감사한 제 마음을 어디 털어놓을 곳이 없어 이렇게 사연을 적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오로지 장인어른만 생각하며 작성한 제 사연, 이제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홀어머니에 저보다 5살이나 어린 여동생을 살피느라 30대 후반의 나이가 되도록 제대로 연애 한번 해보지 못했습니다. 전문대도 겨우 졸업해 학교에서 배운 기술 하나로 생산직 교대 근무 일을 시작했죠. 초반에는 2교대 근무여서 홀어머니와 여동생이랑 제대로 된 시간도 보내지 못했는데 그저 우리 어머니 건강하시고 여동생 그늘 없이 크다 좋은 짝 만나서 시집가기만을 바라며 버티면서 살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30대 중반쯤 되니 3교대로 바뀌었죠. 여기까지 오기 10년이 넘게 걸렸네요. 이제 좀 여유가 생겨 고등학교 동창회를 가보니 친구들은 그새 다들 결혼하고 본인들 닮은 아이까지 낳아 잘 살고 있더군요. 저만 짝이 없었고요. 갑자기 제 인생이 서러워지려던 찰나 이런 제가 불쌍해 보였는지 친구 한 명이 본인 회사 격리분을 소개해줬죠. 저보다 3살 어렸는데 세상 온갖 풍파 다 맞은 저와 달리 소개받은 여자분은 딱 봐도 밝은 이미지로 같이 있는 것만으로도 제 마음이 풍요로워지는 기분을 느낄 수 있었답니다. 그리고 서로에게 끌렸던 저희는 결혼이라는 큰 결심을 하게 되었죠. 그리고 지금 사연을 적다 보니 문득 떠오른 건데 사실 제 사연의 발단은 처가댁에 처음 인사드리러 간 날부터 예상할 수 있었던 일들이었어요. 처가댁에 인사드리러 가기 전에 아내에게 집안 사정을 들을 수 있었는데 장인어른께서는 직원 30명 정도 일하시는 기업체를 운영하고 계신다고 했어요. 그런데 요즘 회사 사정이 좋지 않아 장모님께서 부쩍 예민해져 계신다고요. 그러니 혹시 장모님 표정이 좋지 않아도 저 때문만은 아니니까 걱정하지 말라면서 말이죠. 아내에게 이런 말을 들으니 괜히 걱정되긴 했지만 별일이야 있겠어 하며 인사를 드리러 갔습니다. 그런데 제 예상과 다르게 첫 식사 자리는 얼음판 위에 밥상을 올려놓은 것처럼 서늘하다 못해 소름 끼칠 정도로 매서운 분위기가 감돌았죠. 이름이 정민수라고 했나? 생산직 일을 한다고? 그게 밥벌인 되나? 네? 아, 네. 이것저것 수당까지 합치면 아니 지희야. 저는 네 아버지를 보고도 이런 남자를 아휴 내가 말을 말아야지. 정말 못하는 말이 없네. 내가 마음에 안 들면 나 하나로 끝내. 왜 우리 집으로 처음 인사 온 사위한테까지 그렇게 막말을 하는 거야? 아 남자가 어느 일이든 책임감 있게 일하면 됐지. 그게 생산직이든 전문직이든 무슨 상관이냔 말이야. 그래 내 말이 그 말이야. 당신이야말로 요즘 평소에 가지고 오는 거 반도 못 가지고 오면서 뭐가 잘났다고 나한테 뭐라 하는 거예요? 책임감이 없는 건 당신이지. 내 딸이 나처럼 고생 안 하게 능력 좋은 남자 만나길 바라는 엄마 마음이 무슨 문제라도 돼? 그만하라고, 그만해. 내가 그간 가져다 준 돈 어디다 쓰고. 아휴, 자네, 안 좋은 말은 너무 신경 쓰지 말게. 우리 가족이 된 걸 환영하네. 일은 한다는 것이 중요한 거지. 자네 3교대 한다고. 교대 근무 힘들다고 들었는데 고생이 많구만.
알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님도 사업체 운영하신다고 들었는데 많이 힘드시죠? 사업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닌데 정말 대단하세요. 아무나 하는 게 아니긴 무슨. 하긴 자네 말이 맞네. 아무나 하는 게 아니니까 저 양반도 말아먹고 있지. 그 정도만 하래도. 장인어른의 말끝마다 딴지를 거는 장모님 덕에 그날 첫 식사는 밥을 먹는 둥 마는 둥 급하게 먹어 체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장인어른에게 딴지를 거는 건 장모님뿐만이 아니었는데요. 장모 말이 끝나기 무섭게 바로 치고 들어오는 형님과 처남이 그 주인공이었죠. 아내에게는 오빠 동생이 있다고 들었는데 장인어른에게 어떻게 저런 아들들이 있을지 의아할 정도였죠. 아, 아빠는 왜 엄마한테 소리 지르고 그래요? 엄마가 뭐 틀린 말씀 하셨어요? 아빠가 원래 저 사업자금 대주기로 하셨는데 갑자기 회사 운영이 어려워졌다면서 그것도 물으셨잖아요. 아빠, 형한테는 사업자금도 대주기로 하셨어요? 저 결혼할 때는 집까지만 해주고 더 이상 아무 지원 없다고 하셨는데 형은 결혼할 때 집도 사주시고 사업자금까지 대주시기로 하셨으면 이거 너무 장남만 편애하시는 거 아니세요? 뭐 임마? 야, 장남이 내가 잘 풀려야 동생들도 잘 풀리는 거지. 그리고 너 내 말 제대로 못 들었냐? 결국은 아빠가 사업자금 대준다는 말 물으셨다고. 아니 이렇게 못 주는 거였으면 말이라도 하지 말지. 아빠는 왜 괜히 사람 기운 빠지게 지키지도 못할 약속을 하신 거예요? 급기야 제가 처음 인사드리러 간 자리에서 형님과 처남은 싸우기까지 하셨죠. 그런데 이야기를 듣다 보니 점점 제가 다 민망할 정도의 말들이 오가더라고요. 점점 장인어른 얼굴색도 안 좋아 보이시고 눈치가 보였던 저는 아내에게 이만 가겠다고 말하려던 찰나 아내가 큰 소리로 이러는 게 아니겠어요? 그만들 좀 해요. 민수 씨 앞에서 창피해 죽겠어요. 아니, 그리고 말이 나와서 말인데 왜 이렇게 아버지를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에요? 그동안 우리 식구 아버지 덕에 편하게 먹고 산 거 아니에요? 어머니도 그래요. 아버지가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회사 운영하시느라 벌어다 주신 돈 덕분에 엄마도 그동안 30년 넘게 밖에서 싫은 소리 한 번 안 듣고 집안일만 할 수 있었던 거 아닌가요? 그리고 오빠, 진영이 너, 둘 학비부터 결혼 자금까지 아버지가 군말 없이 다 해주신 거 아니야? 아버지가 다 큰 아들들한테 그 정도 했으면 됐지. 뭘 더 얼마나 받아먹으려고 그러는 건데? 그리고 양심이 있으면 이제 오빠랑 진영이 너 나이 정도 됐으면 아버지 용돈 하시라고 돈도 챙겨드리고 그래야 하는 거 아니야? 용돈 한 번 챙겨드린 적 없으면서 맨날 뭐 얻어먹을 궁리만 하는 주제. 왜 그렇게 말들이 많냔 말이야. 라고 말이죠. 그런데 아내의 이런 말은 처가댁 식구들한테는 씨알도 안 먹힐 소리였는데 글쎄 장남이라는 형님이 아빠라면 당연히 해주는 것들 아냐? 아빠라면 당연히 해줘야지. 아빤 그러려고 나가서 돈 버는 거고 아니야? 지 너도 아빠 돈으로 컸고 결혼도 지금 아빠 없는 돈 긁어다가 할 거면서 왜 인제 와서 너만 아닌 척해?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저와 아내는 부모님께 손 벌리지 않고 둘이 모아둔 돈으로만 결혼식을 진행하려고 했는데 형님께 저런 말을 들으니 꽤 억울하더라고요. 그리고 제 아내도 그랬는지 목에 핏대가 서서는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댔죠. 뭐? 나 결혼 나랑 민수 씨랑 모아둔 돈으로만 하는데? 뭘 알고나 떠들어대. 지금 아버지 사정 내가 뻔히 아는데 내가 오빠랑 진영이 너처럼 눈치 없게 아빠한테 돈 할 것 같아? 그리고 세상에 당연한 게 어딨어. 자식 책임 못 지고 버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우리 아버지 정도면 우리한테 해주고도 넘쳤지. 오빠 그러다 천벌 받아. 오빠 자식이라고 오빠한테 안 그러라는 법이 있어? 라고 말입니다. 그날 첫인사에서 느꼈던 건 아내가 장모님과 형님, 처남과 한 핏줄이라는 게 놀랍다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생각만으로도 가슴이 아프고 제게 하나도 안 보태줘도 좋으니 아버지라고 부를 사람만 있으면 좋을 텐데 아버지라는 존재에 아쉬움이 없다는 듯이 말하는 처가댁 식구들을 보며 개탄을 금치 못했네요. 그렇게 처가댁 식구들의 충격을 뒤로하고
저와 아내는 약속했던 것처럼 서로 모아둔 돈을 예산으로 차근차근 결혼을 준비해 나갔습니다. 중간중간 아내와 처가댁 사이에 마찰이 있긴 했지만 그때마다 장인어른께서 제게 따로 연락 주셔서는 내가 가진 게 없어서 미안하네. 하필 딸 결혼을 앞두고 사업이 이렇게 되니 사위 볼 면목이 없구만. 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때마다 제 마음이 다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아홉을 주고도 미처 주지 못한 하나를 안타까워하는 것이 부모 마음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밖에 없는 딸을 시집 보내는데 빈손으로 보내려는 아버지 마음은 오죽할까 싶기도 했죠. 그때마다 저는 아버님, 그런 말씀 마세요. 이미 지희를 통해 알고 계실진 모르겠지만 제게는 어렸을 적부터 아버지가 안 계셨어요. 그리고 이런 제게 장인어른처럼 든든한 아버지가 생긴다는 자체만으로도 저는 일확천금을 얻은 것만 같은걸요. 라며 장인어른의 미안함을 달래드리곤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제 이야기가 장인어른도 싫지 않으셨는지 새로운 아들이 생긴 것 같다며 저한테 참 잘해주셨죠. 말 많고 탈 많았던 10개월 정도의 결혼 준비가 끝난 후 저와 아내는 정식으로 부부가 됐습니다. 그리고 결혼한 지 2년째 되는 날 우리 결혼 기념일을 축하해 주기라도 하는 듯 저희에게는 예쁜 천사가 태어났죠. 제가 드디어 40살에 아빠 소리를 듣게 된 겁니다. 제 나이도 있고 아내도 30살 후반에 한 임신이라 하루하루가 조마조마했는데 열심히 사는 저희에게 하늘이 큰 선물을 내려주신 게 틀림없었죠. 저는 늦깎이 아빠의 날마다 신이 나 집으로 들어갔고 아내도 육아로 힘들었을 텐데 기뻐하는 저를 보며 감사하게도 맞춰주더군요. 그리고 며느리 보기는 글렀다고 생각하시는 우리 어머니와 언니가 생겼으면 좋겠다고 노래를 부르던 여동생에게도 손주와 조카가 생기니 우리 집은 웃음이 떠나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처가댁은 저희와 정반대의 감정선을 타고 있었죠. 결혼 전부터 아내는 아버지 일로 장모, 형님, 처남과 사이가 좋지 않았는데 그런 걸 아직 마음에 두고 있는지 아내가 출산했는데도 몸 괜찮냐라는 소리 한 번을 안 하더군요. 당연히 아내와 아이를 보러 오지도 않았고요. 처가댁에서는 유일하게 장인어른만 제왕절개 후 병실에 누워있는 아내를 보러 오셨고 아파하는 아내를 보며 한참 우시다 가셨습니다. 그리고 종종 손주 옷을 들고 집으로 놀러 오셨고요. 이때 장인어른께서는 점점 망해가는 사업 앞에 하루하루 삶을 잃어가시는 듯 했는데 예전에는 드시지도 않던 술도 퇴근 후에 부쩍 많이 드신다고 아내를 통해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술 없이는 하루도 못 주무시고 계시다는데 신기하게도 이런 상황에도 매일 같은 시간에 눈을 뜨셔서는 회사로 가신다고 하더군요. 저는 그런 장인어른을 보면 안쓰러운 마음이 들었죠. 그래서 저는 아내를 보고 돌아가시는 장인어른을 따라 나서서 포장마차에서 같이 한 잔씩 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장인어른의 이런 노력이 무색할 만큼 처가댁은 장인어른을 무시했는데 아내는 처가댁의 이런 모습에 치를 떨었죠.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아이가 돌이 지났을 무렵 처가댁에서 갑자기 아내와 제게 집으로 오라는 연락을 하더군요. 늦었지만 아이 돌잔치라도 해주려나 싶어 저와 아내는 기쁜 마음으로 처가댁에 갔습니다. 그리고 그날은 아내도 먼저 불러준 장모님에게 마음이 조금은 풀렸는지 아이 옷을 입히면서 외할머니 보러 가자 이렇게 중얼거리더군요. 그런데 처가댁에 도착한 저는 또 한 번 아내의 분노를 보게 되었어요. 처가댁에 들어가 보니 장인어른은 소파 앞 바닥에 양반 다리로 앉으셔서는 고개를 푹 숙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화가 잔뜩 난 얼굴에 장모와 형님, 처남은 소파 위에 앉아 있었고요. 누가 봐도 장인어른이 큰 죄를 지으신 것처럼 보였는데 아무 영문도 몰랐던 저와 아내는 장인어른 옆에 앉았습니다. 예, 지희야. 넌 네 아빠가 무슨 일을 저질렀는지 아니? 일을 저지르다뇨. 엄만 또 무슨 말이 하고 싶어서 그러세요. 그리고 아버지 이런 모습 보여드리려고 오라고 한 거예요? 네 아빠 부도 났단다.
결국 이날이 오고 만 게지. 내 이럴 줄 알았어. 그러니까 협력업체고 뭐고 그 사람들 집안을 요절내서라도 돈 다 받아오라고 내 그렇게 말했는데 밑으로 깔린 돈이 얼만데 부도냔 말이야. 그래놓고 네 아빠 뭐 잘났다고 이 집에 있다니? 네? 아버지, 그게 사실이에요? 어떡해요? 아버지 혼자 시작해서 30년 동안 이렇게 키워온 거잖아요. 우리 아버지 많이 허탈하셨겠다. 그간 고생 많으셨어요. 뭐? 뭐라니? 넌 아직도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고 너 혼자 서방만 다 애 잘 낳고 꽃밭이라 이거냐? 네 아빠 부도 나서 이제 돈도 못 버는데 네 아빠랑 나랑 이제 70살이야. 앞으로 남은 생은 뭐 먹고 살라고. 그리고 그뿐이야. 네 아빠 본인 명의로 있던 아파트 한 채까지 해먹으셨단다. 그거 팔아 직원들 밀린 월급 줬다는데 넌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니? 한 푼이라도 아쉬운데 남의 월급이 뭐 그리 중요하다고. 집안 살림 팔아다 바깥일에 퍼부냔 말이야. 퍼붓다니. 그 사람들 남 믿고 30년 넘게 일해준 사람들이야. 2년 동안 회사 힘들었을 때 월급보다 회사가 먼저 아니냐면서 몇 개월 동안 월급 한 번 안 가져가고도 평소처럼 일해준 고마운 사람들이라고. 다들 나처럼 나이 먹어서 어디 가서 새롭게 일도 못 구하는데 그럼 내가 그 사람들을 모른 척 했어야 당신 직성에 풀리는 거야? 그럼 아니 회사 망해가는 거 뻔히 보이는데 회사가 먼저라는 그런 천진난만한 생각으로 붙어있는 사람들이 잘못인 거지. 당신이 뭐 한다고 우리 모르게 집을 팔아 그 사람들 인건비를 대주냔 말이야. 당신 눈에는 나랑 애들은 보이지도 않아? 뭐? 천진난만? 그 사람들이 그런 생각해준 덕에 회사가 어려웠는데도 2년 넘게 더 굴러간 거고 그 덕분에 당신 2년이나 넘게 이 집에서 편하게 쉴 수 있었던 거야. 그걸 생각해야지. 어디 그런 몹쓸 말을 입 밖으로 꺼내는 거야? 난 나 믿고 일해준 사람들한테 당연히 줘야 할 월급을 준 거야. 뭐? 아니 그 집이 어디 당신 집이야? 그거 당신이랑 나 저 세상 가면 우리 아들들한테 물려줄 건데 당신 애들 집을 내다 판 거나 다름없다고. 아직도 뭐가 문제인지 모르네. 무슨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거 아버지가 죽을 둥 살 둥 일하셔서 장만하신 거지. 그리고 아버지 말씀 틀린 게 하나도 없는데 뭐가 문제예요? 그분들 덕분에 어머니가 그간 더 편하게 생활하셨다는 생각은 안 드세요? 그리고 대체 왜 아파트가 당연히 오빠들 거예요? 그건 어머니 것도 아니고 오빠 것도 아니고 진영이 것도 아니고 아버지 거예요. 그럼 그걸 팔아서 뭘 하든 아버지 마음이지. 왜 그거로 아버지를 이 바닥에 앉혀놓고는 죄인 취급을 해요? 야, 지희야. 출가 외인이라고. 넌 결혼했으면 이제 이 집 식구 아닌 거 아니야? 그런데 주제에 넘게 왜 우리 집 재산 가지고 왈가왈부야? 착각하나 본데 오늘 널 부른 건 아버지가 이제 수입이 없으시니까 너네라도 어머니 아버지 용돈 좀 챙겨드리라고. 그래서 부른 거야. 듣자 듣자 하니 이건 또 무슨 소린가요? 장인어른과 아내를 뺀 처가댁 식구들이 장인어른을 돈 벌어다 주는 기계처럼 생각하는 건 이전부터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장인어른을 믿고 일해준 사람들한테 준 인건비마저 자식한테 물려줄 자산을 처분한 거라며 화를 내는 장모님을 보니 기가 차서 할 말이 없더군요. 그리고 또 형님은 어떻고요? 출가 외인이라며 집 자산에는 관여하지 말라면서 부모는 부양하라니 이게 말이 되는 소린가요? 아내가 제게는 창피하니 절대 나서지 말라 해서 여태껏 참았는데 정말 이번만큼은 못 참겠더군요. 저는 죄인처럼 차가운 바닥에 앉아 계시는 장인어른을 일으켜 세우고 주방 식탁에 있는 의자에 앉혀드렸죠. 그 후에 저는 처가댁 식구들한테 처음으로 화를 냈습니다. 제가 그동안 보고만 있었는데 이건 도저히 못 듣겠네요. 지희 보고 출가 외인이라고 하셨죠? 아니, 출가 외인이라 집 재산에는 말도 못 꺼내게 하면서 왜 돈 나가는 일에는 앞장서라고 하시나요? 장인어른 용돈이요? 네, 저희가 능력 되는 한 얼마든지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장모님까지는 도저히 못 드리겠네요. 장모님은 형님이랑 처남한테 받으세요. 출가 외인인 지희를 제외하고 이 집에 남자가 둘이나 더 있는데 왜 지희만 다 부담해야 합니까? 그리고 장모님은 언제나 형님이랑 처남 편이시니까 용돈도 두 집안에서 받으세요. 뭐? 아니, 나 요즘 사정 안 좋은 거 자네도 알잖아. 그리고 진영이 얘도 둘째가 학교 들어가서 돈이 많이 드는데 나도 애가 둘이고 말이야. 지희는 이제 애 낳았고 아직 걷지도 못한 애가 돈이 들어봤자 얼마나 들겠어. 그리고 자네도 3교대 생산직이고 그만큼 연차 쌓였으면 월급도 꽤 되지 않아? 그럼 부모님 용돈은 누가 드려야겠어? 진짜 형님 논리는 이해가 안 돼서 들어주기가 어렵네요. 아니, 장인어른 돈은 죄다 형님이랑 처남이 가져다 쓰셔놓고 왜 장인어른 사업 망하니까 이제야 돈 없다고 나자빠지시는데요? 돈이야 형님이랑 처남이 저보다 훨씬 많이 벌죠. 애들 사립학교까지 턱턱 보내시면서 부모님 용돈 드릴 돈은 없나요? 그리고 장인어른이 그동안 학비부터 결혼 자금까지 다 도와주셨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부모님 힘들 땐 입을 싹 닫나요? 또 이런 말까지 하긴 그런데 저랑 지인은 장인어른 장모님께 지원받은 돈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도 그간 우리 지 이렇게 이쁘게 키워주시고 제게 시집까지 보내주셨으니 전 그거 하나로도 만족하고 최근 들어야 어려움이 많았지만 우리 지 그늘 하나 없이 제게 보내준 거 전 그거 하나로도 장인어른이 하실 일은 충분히 하셨다고 봅니다. 받은 거 하나 없는 지도 이렇게 장인어른 생각인데 어떻게 돈이란 돈은 죄에다 긁어가진 장모님, 형님, 처남 이 세 분이 장인어른께 이러는지 도저히 모르겠네요. 여러분, 제 말이 틀렸습니까? 아니, 어떻게 그간 받은 것들은 하나도 생각하지 않고 앞으로 더 못해준다고 사람을 이렇게 몰아가는 게 말이나 되는 일입니까? 그리고 등골까지 싹 다 빼줘도 돌아오는 게 이런 거라면 어느 부모가 자식을 위해 희생할까요? 저는 정말 제 자식들이 이러는 모습이 꿈에 나올까 두렵더라고요. 그런데 실제로 몇십 년간 남들 다 가는 해외 한번 나가실 시간도 없이 일하셨다는 장인어른께서 이런 대접을 받고 계시다니 이건 있을 수도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죠. 제가 처가댁에서 처음으로 언성을 높이자 장인어른도 놀라셨는지 제게 쫓아와 제 팔을 잡으시더니 같이 나가자고 하시며 저를 문 쪽으로 내모셨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도 제 뒤통수에 꽂히는 말이 뭐였는지 아시나요? 대접받고 싶으면 나가서 돈 벌어와 돈. 가장이 돈을 벌어와야 가장이지. 아이고, 아파트 아까워 죽겠네. 그걸 돈으로 바꿨으면 대체 얼마야 그게. 남편 잘못 만나서 이 나이에 남 퍼주다 내가 죽게 생겼네. 아이고. 장인어른이 아파트를 팔아 직원 월급 준 게 끝까지 아까우셨는지 통고까지 하시는 장모님의 목소리였습니다. 세상에 이 집안이랑은 더 이상 엮이고 싶지 않아 장인어른 등을 잡고 문을 나가려던 순간 돌연 장인어른께서 쓰러지시는 게 아니겠어요? 당황한 저는 장인어른하고 큰소리쳤고 놀란 아내는 다급히 119에 신고했죠. 그런데 이 와중에서도 한동안은 장모와 형님 처남이 쇼하는 거라며 소파에 앉아서 팔짱 끼고 쳐다만 보는데 정말 사람이 아니다 싶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야 심각성을 알았는지 발을 동동 구르긴 하더군요. 병원 응급실로 모신 장인어른은 며칠간 이런저런 검사를 받으시더니 청천벽력 같게도 췌장암 판정을 받으셨어요. 암 중에서도 가장 고통스럽다는 게 췌장암이라는데 말이죠. 병원에서도 이 정도면 꽤 아팠을 거라고 하던데 아내 추측으로는 장인어른이 편찮으셨을 텐데도 회사를 살리기 위해 병원 치료도 안 받고 일하신 것 같다고 하더군요. 장인어른은 내년이면 칠순이신데 노년의 몸으로 끝까지 가족들을 위해 뛰어다녔을 생각을 하니 눈물이 앞을 가렸습니다. 장인어른께서 돈 벌어오라는 처가댁 식구들의 등살에 얼마나 외로우셨을지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더라고요. 그런데 처가댁의 만행은 이게 끝이 아니었죠. 퇴원하고 집으로 돌아가신 장인어른을 이 엄동설안에 길바닥에 내쫓았다는 겁니다. 하필
장인어른 퇴원일이 제 근무 시간이랑 겹쳤었는데 그래서 아이를 제 어머니께 맡기고 아내 혼자 장인어른을 처가로 모셨습니다. 그리고 퇴근 후 장인어른 퇴원길을 동행하지 못한 게 마음에 걸려 다음날 아내와 처가를 가기로 했죠. 다음날 아침 저는 아내와의 약속대로 장인어른을 뵙기 위해 처가로 갔죠. 그런데 웬걸? 편찮으신 장인어른은 안 계시고 형님과 처남은 할 일도 없는지 장모님과 같이 귤을 까먹으며 집에서 영화를 보고 있더군요. 저희를 본 채 만차하시는 건 뭐 안타깝지만 늘상 그러시던 일이라 대수롭지 않았는데 집에서 안정을 취하셔야 하는 장인어른이 보이지 않는 건 문제가 심각했죠. 온 방을 뒤져도 보이지 않아 제 아내가 장모님께 이렇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는요? 모른다. 아니, 모른다고요? 아니, 아버지 편찮으신데 어디 말도 안 하고 나가신 거예요? 아니, 내가 나가라고 했다. 뭐라고요? 이 추운데 어딜 나가라고 해요? 아, 진짜? 너 말귀를 왜 이렇게 못 알아듣니? 아니면 못 알아듣는 척을 하는 거야? 내가 나가라고 했다고. 가장이 가장 노릇도 못하면서 집에 붙어 있는 게 말이나 되니? 어머니,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어머니는 아버지가 췌장암이란 이야기 못 들으셨어요? 지금 당장 내일 돌아가셔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분을 이 엄동설 안에 돈 못 벌어온다고 내쫓았다는 거예요? 정신이 있으신 거예요? 없으신 거예요? 예, 너 어디서 엄마한테 큰 소리야? 이래서 여자는 키워봤자 기만 아프다니까. 네 아빠 이러는 거 어디 하루 이틀이니? 또 술 깨면 들어오겠지. 유난도 아주. 누가 보면 네가 너 아빠 아내인 줄 알겠다. 진짜. 야, 너도 시끄럽게 하지 말고 가. 너 그리고 내가 출가 외인이라고 했지? 넌 이 집에 왜 이렇게 많이 오는 거야? 아버지는 우리가 신경 쓸 테니까 살림에 보탤 거 아니면 너도 더 이상 오지 마. 형님의 이 한마디에 갑자기 눈빛이 돌변한 아내는 형님을 향해 성큼성큼 걸어갔는데 동시에 형님도 아내를 무섭게 노려보는 게 아니겠어요? 이러다 진짜 무슨 일이라도 날까 싶어 저는 아내 팔을 끌어당기며 상종하지 말자고 말한 뒤 데리고 나왔습니다. 두꺼운 패딩을 입어도 뼛속까지 시린 이 계절에 장인어른은 대체 어디로 가신 걸까요? 밤새 장인어른 핸드폰도 꺼져 있어서 저와 아내의 걱정은 초 단위로 커져만 가고 있었죠. 그렇게 한 사흘이 흘렀을까? 장인어른이 너무도 걱정됐던 저와 아내는 여차하면 처가댁 식구들과 몸싸움까지 할 각오를 하고 처가댁으로 향했어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장인어른께서는 여전히 집에 안 계시더군요. 그때 저는 아내가 그렇게 화내는 모습을 처음 봤습니다. 아니, 이 추위 아버지가 며칠 동안 안 들어오셨으면 누구라도 찾아 나섰어야 하는 거 아니냐고요. 제가 틈날 때마다 저희 집 주변이랑 이 집 주변 다 찾아봤는데 아버지 안 계세요. 그럼 지금쯤 무슨 일이 생겨도 생겼을 시간인데 대체 다들 왜 이렇게 태평하냐고요. 내가 집 나간 노인네까지 신경 써야 하니? 제 발로 나가신 게 아니잖아요. 어머니가 내쫓았다면서요. 아버지한테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그땐 책임지실 거예요? 예, 네 아빠도 우릴 책임 못 졌는데 내가 그 맨날 술 냄새 풀풀 풍기고 곧 죽을 날도 받아놓고 돈도 못 벌어 네 아빠를 왜 책임져야 하는데? 뭐라고요? 진짜 어머니 그러다 천벌 받아요. 어머니 그나마 이 집이라도 있으니까 오빠랑 진영이가 여기서 어머니랑 시간 보내는 거지. 어머니 이 집마저 없으면 오빠랑 진영이가 여기 와 있기는 할 것 같아요? 그땐 아버지도 안 계시겠다. 어머니도 똑같이 당해야 정신 차리실래요? 이런 말하기 내 입이 더럽지만 저는 어머니가 지금 아버지한테 하시는 것처럼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그만큼만 오빠랑 진영이한테 그대로 당하길 원해요. 그때 와서 제발 저 찾지 마세요. 전 어머니랑 오빠가 누누이 말하듯 출가 외인이니까 그때 돼서 그 어떤 도움도 안 드릴 테니까요. 아시겠어요? 아내의 마지막 말에 거실 테이블 위에 있던 휴지까지 우리 쪽으로 집어던지신 장모는 무슨 화가 그리 났는지 괴성을 질러대더군요. 그리고 그런 장모를 뒤로 한 채
저와 아내는 장인어른을 찾았습니다. 처가댁에서 저희 집까지 오는 길목을 수없이 왔다 갔다 거리던 찰나에 제 눈에는 지하철역이 하나 들어오더군요. 그리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지하철역을 들어가 보았죠. 거기에는 지하철역 입구로 가는 길, 그 차디찬 바닥에 술병과 함께 여러 명의 노숙자들이 있었습니다. 제발 우리 장인어른은 여기 안 계시길 빌었는데 역시나 계셨더군요. 며칠밖에 지나지 않았지만 얼굴은 그새 못 알아볼 만큼 야위어 계셨고 많이 추우셨는지 볼도 손도 모두 빨갛게 꽝꽝 얼어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 장인어른의 모습을 보는데 저는 그 자리에서 장인어른과 아내를 부둥켜 안고 엉엉 울었습니다. 장인어른, 아니 아버님, 대체 여기 왜 이러고 계세요? 몸은, 몸은 괜찮으세요? 정말 왜 이러고 계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아버님을 제가 끝까지 모셨어야 했는데 제가 미쳤다고 처가댁에 아버님을 다시 보냈네요. 죄송해요. 다 제 잘못이에요. 그러니까 아버님, 저랑 같이 저희 집에 가요. 네? 아니다. 내 무슨 면이 있어 자네 집에 간다고. 지 시집갈 때 해준 거 하나 없는데 인제 와서 내가 짐 될 순 없어. 아, 그렇고 말고. 아버님, 대체 자식이 부모 모시는데 무슨 면이 필요하고 무슨 조건이 필요해요? 저랑 이 사람은 아버님 이렇게 길에 두고 절대 못 갑니다. 그러니까 제발, 제발 저희랑 같이 가요. 됐대도 자네도 힘든 거 아는데 짐이 될 순 없대도 어여 가. 절대 내 걱정은 하지 말고. 여기서 있나 자네 집에 있나 며칠 못 사는 건 똑같아. 제 설득이 끝끝내 먹히지 않자 저는 장인어른 앞에 무릎까지 꿇고 두 손을 빌며 말했습니다. 제발요. 제발요 아버님. 아니 아버지. 아들이랑 딸 부탁 한 번만 들어주세요. 저희 친아버지도 가난 때문에 병원 한 번 못 가고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장인어른, 두 번째 아버지마저 저 이렇게 잃을 순 없어요. 제발 이 못난 자식 소원 한 번 들어준다는 셈 치시고 저랑 같이 가주세요. 네? 아버지, 정서방이 이렇게까지 애원하잖아요. 저도 아버지 이대로 두고는 절대 못 가요. 이 차가운 바닥에서 아버지 돌아가시면 제가 앞으로 남은 날 잘 살 수 있겠어요? 아버지 그렇게 외롭게 보내놓고 제가 죄책감에 숨이나 제대로 쉬며 살 수 있겠냐고요. 제발 저희랑 같이 집에 가주세요. 네? 아버지 이대로 돌아가시면 저도 정말 죽어요. 그렇게 한 30분쯤 흘렀을까요? 이내 저와 아내의 간절함을 알아주신 장인어른께서 흐르는 눈물을 닦으시더니 그래, 그래, 고마운 내 아들, 딸. 정말 고맙구나. 이 늙고 병든 애비 이렇게까지 신경 써주니 너무 고마워. 같이 가자. 내가 해준 것도 없는 마당에 마지막 가는 길 너희에게 죄책감을 지어줄 수는 없겠구나. 내가 생각이 짧았어. 어여 가자. 이렇게 말씀하시곤 양손에 저와 아내의 손을 하나씩 잡아주셨죠. 그렇게 장인어른을 저희 집으로 모시고 저는 우선 장인어른과 함께 사우나를 갔습니다. 그간 밖에서 지내는 게 얼마나 고되셨을지는 몸만 봐도 잘 알 수 있겠더군요. 동상을 입으셨는지 온몸 곳곳이 빨갛게 얼어 있었고 제법 풍채가 있으셨던 몸은 그간 마음고생과 병으로 인해 뼈가 드러나기 시작했죠. 그리고 장인어른의 등을 밀어드리기 위해 등을 봤는데 처음엔 듬직하게 보였던 장인어른께서 너무나 한없이 작게 느껴져서 그만 눈물이 터져버렸습니다. 자네 우나? 왜? 무슨 일 있어? 아니에요 아버님. 아버님이랑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는 게 너무 좋았어요. 저는 예전에 아버지랑 같이 사우나 가는 친구들이 제일 부러웠는데 이젠 하나도 안 부러워요. 저도 이렇게 아버님이랑 같이 왔으니까요. 그러니까 아버님 최대한 이렇게 저랑 좋은 시간 많이 보내요.
약속해 주실 수 있죠? 자네도 참 덩치만 컸지 아직 어린애구만. 그런 일로 울고 말이야. 그래, 내 생각해보니 처음에 자네한테 아버지가 없단 소리 들었을 때 내가 애비 역할을 더 제대로 해야겠구나. 자네한테 아버지 없던 서름을 내가 다 갚아줘야겠구나 하고 생각했는데 말이야. 내가 바쁘게 지내다 보니 그걸 까먹었어. 이건 내가 참 미안하네. 앞으로 시간이 얼마나 더 있을지 모르겠지만 내 남은 시간은 오로지 정서방 자네 애비로만 살겠네. 괜찮지? 장인어른의 마지막 말에 저는 장인어른 말씀처럼 어린아이가 된 것처럼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아버지. 라고 말하며 펑펑 울어버렸습니다. 그렇게 저는 일주일간 같이 지내며 장인어른과 이발소도 다니고 장인어른 손 발톱도 깎아드리며 지냈습니다. 저는 이렇게 장인어른 가시는 날까지 함께 있고 싶었어요. 하지만 일주일 뒤에는 장인어른의 뜻대로 요양원에서 모시기로 했죠. 요양원을 가시기 직전 저와 함께 사진관에 가서 영정사진도 찍으셨는데 그때 장인어른의 선한 웃음은 아직도 잊을 수가 없을 만큼 생생하게 남아 있습니다. 장인어른의 뜻대로 장인어른을 요양원에 모시긴 했지만 저는 회사에 출퇴근하는 것처럼 요양원을 왔다 갔다 했습니다. 어쩌면 요양원으로 출퇴근했다는 말이 더 정확할 수도 있을 만큼 말입니다. 어느 날 제가 장인어른께서 곤히 잠들고 계실 때 찾아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장인어른의 휴대폰 진동 소리가 계속해서 들렸는데 최동철이라는 사람에게 계속 전화가 오는 거였죠. 제가 대신 전화를 받아 사정을 말하니 2시간도 채 되지 않아서 그분이 병원에 오셨습니다. 나이는 장인어른보다 어려 보였는데 문을 열고 들어오시더니 누워있는 장인어른 위에 얼굴을 대고 펑펑 우시는 게 아니겠어요? 놀란 장인어른은 눈을 번쩍 뜨시더니 본인 배 위에 누워있는 분 얼굴을 보고서는 이내 그분 등을 토닥여 주셨죠. 그리고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동철이, 자네 왔는가? 내가 자네 못 보고 가는 줄 알고 내심 얼마나 걱정했다고. 형님, 아니 이게 무슨 일입니까? 형님이 왜 이러고 계시느냐 말이에요. 다 제 잘못입니다. 제가 너무 늦게 온 게 죄죠, 죄. 그런 말 하지 말게나. 이렇게 죽을 날 앞둔 나한테 달려와 준 걸로도 내 얼마나 고맙다고. 그래, 몸은 괜찮고. 형님, 형님은 지금 이렇게 누워 계시면서 제 걱정하십니까? 형님, 저 다시 제기했습니다. 형님이 그간 제 사정 다 봐주신 거 저 누구보다 잘 압니다. 제가 그간 대금을 그렇게 못 드렸는데 독촉 한번 하지 않으시고 저 정말 형님께 빚 갚으려고 다시 악착같이 일했습니다. 됐어. 나 이제 곧 죽는데 그 돈 받아 어디다 쓴다고. 자네 저 자식도 많이 힘들지 않나. 이렇게 제기했다는 소식 들은 것만으로도 나는 기쁘네. 형님, 무슨 소리예요? 3억 2천. 형님께 원래 드려야 할 돈 3억에 형님 은혜에는 턱없이 부족하지만 이자 2천만 원 해서 3억 2천 준비했습니다. 제발 받아주세요. 제가 이거 갚으려고 얼마나 노력했게요. 이 노력이 결실맺으려면 형님이 이 돈 받아주셔야 합니다. 자네 정말 이 늙고 병든 나한테 이렇게 찾아주는 것도 고마운데 은혜라니. 자네 뜻이 정 그렇다면 내 고맙게 받을세. 고생 많았네. 형님. 나중에 장인어른께 들으니 장인어른께서는 여러 협력업체랑 같이 일을 했는데 협력업체들이 줄도산하는 바람에 못 받은 미수금이 꽤 된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그중 한 분이 오늘 찾아오셨던 건데 본인과는 20년 넘게 같이 일한 사람이라고 하셨죠. 요즘같이 힘든 시기에 빚을 갚기 위해 다시 재기하셨다는 장인어른의 동생분을 보고 저희 장인어른께서 사업을 운영하실 때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하셨는지 알 수 있었어요.
또 본인의 아파트를 팔아 직원들 밀린 월급을 처리해 줬을 때 장인어른의 심정이 어떠셨을지 안타깝더군요. 그리고 그런 장인어른을 보며 참 본받을 부분이 많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병실에는 이런 고마운 분만 찾아왔던 건 아니었는데 바로 두말하면 입 아픈 처가댁 식구들이었죠. 최동철이라고 장인어른의 동생분이 다녀간 다음 날 장모님과 형님, 처남이 요양원에 찾아왔습니다. 그때 제가 있었는데 역시나 이 새 모자는 변함이 없더군요. 밀린 미수금은 좀 회수했어? 이제 진짜 얼마 안 남았잖아. 아빠, 나 진짜 이번 사업은 100% 성공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미수금 받은 거 있으면 어디 숨기지 말고 나 줘요. 알겠죠? 혹시 보험금 이런 거 있음 그것도 미리 받는 사람 바꿔놔야. 형, 이제 아버지 보험금까지 다 형 거로 만들 작정이야? 아빠 그간 형한테는 많이 해줬으니까 남은 건 다 줘요. 알겠죠? 이러는데 더는 참을 수가 없더라고요. 다들 나가세요. 장인어른 옆에는 제가 끝까지 있을 겁니다. 그러니 당신들은 더 이상 장인어른 옆에 오지도 마세요. 어떻게 요양원까지 오셔서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정말 이젠 더 이상 사람으로도 보이지 않는군요. 혹여 제 아이한테 이런 돈밖에 모르는 저지린 피가 섞였을까 걱정이고요. 그러니 저도 세 분과는 아예 연 끊는 걸로 하겠습니다. 아내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앞으로 다시는 이곳 출입하지 마세요. 아시겠어요? 라고 말하고 저는 그 세 명을 요양원 출입문까지 강하게 내몰아 버렸어요. 그때 요양원으로 아내가 들어오고 있었는데 제가 아까 이야기를 하니 아내도 처가 식구들을 밖으로 몰더군요. 여러분, 이 새 모자가 장인어른이 요양원에 계시는 동안 몇 번 온 줄 아십니까? 장인어른이 요양원에 8개월을 계셨는데 마지막 남은 한 달쯤에 딱 한 번 와서는 저런 말을 짓거린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새 모자가 다녀간 후로 장인어른의 건강은 급격히 나빠지시더니 채 한 달도 살지 못하고 돌아가셨습니다. 마지막 가시는 순간까지 장인어른은 제게 애비 노릇을 더 많은 시간 해주지 못해 미안하구나. 내 딸 지희, 세상 둘도 없는 착한 딸, 부디 오랫도록 영원히 품어주게. 그리고 내 남은 시간 자네와 함께여서 그간 살아왔던 시간들보다 더 행복하게 보낼 수 있었네. 평생 일밖에 모르는 사람이었던 내가 자네 덕에 이렇게 편한 요양원에서 자네랑 지희 그리고 예쁜 손주 보며 편히 지내다 가네. 모든 게 자네 덕이야. 내 하늘 가서 자네 아버지 만나거든. 자네 참 잘 컸다고. 내 생에 시간이 더 있었다면 그 남은 시간은 온통 사위 자랑만 하다 보내며 가고 싶을 정도라고. 내 자네 칭찬 많이 해줄게. 그러니 더는 죄책감 갖지 말고 행복한 가정 꾸리며 잘 지내라고. 끝까지 고마운 내 사위 덕분에 라며 유언을 남기셨죠. 장인어른이 가시던 그 순간 저랑 아내는 눈 감은 장인어른을 껴안고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제게는 고작 8개월이라는 시간 동안밖에 할 수 없었던 효도였지만 장인어른의 마지막 말씀은 제가 살아가는 동안 늘 느낄 수 있는 따뜻함이었죠. 그렇게 장인어른이 돌아가시고 얼마 후 제게 장인어른 후배분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해주신 이야기에 저랑 아내는 또 한 번 눈물을 흘리고 말았죠. 장인어른께서는 돌아가시기 전에 후배분께 변호사 한 분을 소개해달라고 부탁하셨다고 했습니다. 이유는 저희에게 남길 유언장 작성 때문이었죠. 장인어른은 변호사를 통해 본인이 가지고 있는 예금 계좌의 모든 돈을 아내와 제게 남긴다고 유언의 뜻을 밝히셨고 변호사는 그 뜻을 받아 자필 증서, 녹음, 공정 증서의 형태로 작성했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증인으로 본인과 본인 아내가 나섰다면서요. 세상에 저 아내는 정말 꿈에도 몰랐던 일이었습니다. 마지막 가시는 길까지 애비 노릇을 못 해주셨다면서 슬퍼하셨는데 편찮으신 몸을 이끌고
유언장까지 작성했을 거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거든요. 가시는 길 장례 준비 때 형편이 어려워 좋은 것들로 해드리지 못해 장례가 끝난 후에도 한참을 슬퍼했는데 돌아가신 장인어른의 선물을 받으니 죄송한 마음에 한없이 눈물이 흐르더군요. 그리고 이 와중에 저희가 3억 2천이라는 돈을 물려받은 거란 처가댁이 제가 일하는 곳까지 찾아와 행패를 부렸지만 장인어른이 꼼꼼하게 준비하신 덕에 아무 탈 없이 지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 당시 저와 아내는 보증금 3천만 원에 다달이 60만 원 정도 내는 월세로 살고 있었는데 이제는 장인어른 덕분에 제대로 된 보금자리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내가 아이 때문에 갑자기 일을 그만두면서 생활 형편이 어려워 아이에게 좋은 것을 해주지 못해 미안했는데 그 미안함도 조금씩 덜고 있고요. 장인어른은 가시기 전에 저희 때문에 편하게 지내며 간다고 하셨는데 장인어른이 떠나시고 난 후에는 저희가 장인어른 덕을 보고 있게 되었죠. 부모의 은혜를 갚으려 한다면 하늘과 같아 끝이 없다라는 말이 있던데 하늘에 가시면서도 저희에게 마지막 모든 은혜를 주고 가신 장인어른께는 이 감사함을 어찌 갚아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그러다 우연히 사연투브를 알게 되었는데 문득 하늘에 계시는 제 아버지께 제 자랑을 마음껏 하겠다는 장인어른의 말씀대로 저도 많은 이들에게 저희 장인어른 이야기를 하면 혹시나 장인어른께서도 듣지 않으실까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장인어른은 추운 겨울을 제일 싫어하시고 겨울을 지나서 날이 따뜻해지는 봄을 제일 좋아하신다고 하셨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사연을 보낼 날만 기다리다가 봄을 좋아하는 사람이면 많은 이들이 좋아할 벚꽃이 만개할 때쯤에 용기 내어 이렇게 사연을 보냅니다. 저희 장인어른께서도 좋아하시는 계절에 내 이야기를 들으실 수 있게 사연투브 구독자 여러분들께서도 제 사연에 대한 많은 공감 부탁드립니다. 제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